원경왕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조선의 3대 국왕 태종의 왕비이고 세종의 어머니이고 그러고 보니 남편 아들이 굉장히 유명했는데 그 사이에 그렇게 이름이 알려지지를 않았어요. 최근에 드라마 원경 어떻게 재밌게 보셨습니까? 이 드라마 원경으로 유명해졌죠. 우리가 그 존재를 알게 됐는데요. 드라마에서도 그렇고 사실은 조선왕조 실록에서도 원경왕후를 묘사할 때는 딱 이거 한 가지입니다. 투기가 심한 여자. 원경왕후 곧 투기, 남편을 잡아먹을 여자. 뭐 이 정도의 좀 나쁜 서술이 되어 있는데요. 드라마에서는 이걸 좀 더 투기 더하기 뭔가 좀 더 공적인 활동 이렇게 해서 역할을 더 강조했는데 자, 실제는 어땠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드라마 원경을 보면서 우리나라에 사극의 새로운 장르가 생겼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요. 새로운 장르란 19금 사극. 그 전까지는 사극하면 보통 두 가지가 있다고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정통사극. 정통사극은 말 그대로 정통이라는 거죠. 역사에 충실한 사극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역사 충실하지 않을 거야. 그냥 재미로 만들 거야. 이런 사극이 있습니다. 이런 사극을 퓨전 사극이라고 불렀는데 왜 퓨전 사극이라고 불렀는지는 모르겠어요. 옛날에 다모라는 사극이 있었는데 그게 시작입니다. 배경은 옛날인데 거기 나오는 사람들은 전부 실존 인물들이 아니에요. 그냥 가상의 인물들이 시간만 옛날로 옮겨서 옛날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죠. 그래서 사극인데 역사적 사실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사극입니다. 창작의 자유를 좀 더 극대화한달까 이런 의미가 있겠죠. 뭐 나름대로 하나의 장르로 자리를 잡았으니 성공했다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쪽 정통 사극입니다. 역사에 충실한 사극이라고 하는데 과연 역사에 충실한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시청자들로 하여금 옛날에 정말 그랬나 봐. 드라마 보면서 역사 공부하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하고 드라마에서 본 것을 실제 있었던 역사라고 잘못 생각하게 하는 부작용이 더 크다. 이게 제 생각이었어요. 정통 이런 거 하지 말고 이렇게 아주 선언을 해라. 우리 사극은 드라마입니다. 이거 보고 역사 공부했다고 어디 가서 자랑하지 마세요. 이렇게 만드는 게 좀 더 나은 게 아닌가. 물론 아주 고증이 잘 된 그야말로 정통 사극이 나올 수 있다면 좋겠지만 우리 풍토에서 그거는 아주 요원한 일인 것 같으니 우선 드라마 선언을 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19금 사극은요. 그런 점에서는 성공이에요. 이거 옛날에 정말 그랬겠어? 보는 분들도 다 그런 생각 하셨을걸요? 그러니까 이 사극을 보면서 내가 역사 공부한다는 착각은 불러일으키지 않는다. 이거 하나만큼 확실하죠. 역사로 오해를 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래서 반갑다. 그런데 이 원경 드라마를 끝까지 보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 드라마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안 보신 분들도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여성을 주인공으로 하는 사극입니다. 제목도 원경, 원경 왕후의 그 이름이에요. 제목부터 여성이잖아요. 여성이 주인공인 사극이 그렇게 흔치 않았다라고 생각하면 일단 반가운 일이고 원경 왕후의 뭔가 주도적인 역할, 여성의 주도적인 삶의 자세 이런 걸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다. 이거는 그 옛날 어떤 자료를 봐도 안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실록, 고려사 전부 남자들 이야기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성의 이야기는 이렇게밖에 재구성할 수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뭐 이렇게 드라마를 만드는 거 괜찮겠다. 마지막에 이 태종의 그 말이 아주 기억에 남습니다. 만일 여자가 왕이 되는 세상이라면 그대가 나보다 더 훌륭한 군왕이 되었을 것이요. 만약 여자도 왕이 될 수 있는 세상이라면 이런 세상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 전제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전부 상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기회를 시청자들에게 준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이 드라마는 훌륭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최근에 옥시부인전이라는 드라마도 있었는데요. 이 옥시부인전은 실제로 조선 명종부터 선조 때에 있었던 유유 실종 사건을 소재로 한 겁니다. 유유라고 하는 사람이 실종되었다가 갑자기 나타나면서 벌어지는 실제 사건을 소재로 했는데요. 제가 이 유유 이야기라고 하는 컨텐츠를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옥시부인전도 드라마로 즐기시고 그것과 관계되는 역사 공부는 저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원경왕후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원경왕후의 원경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을 때 불린 이름이 아니고 죽은 다음에 마치 왕이 죽은 다음에 묘호를 받는 것처럼 왕비도 죽은 다음에 시호를 받게 되는데 그 시호가 원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경왕후라고 부르는 거죠. 원경왕후가 살아있을 때는 원경이란 이름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제 강의에서는 편의상 원경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왕을 그냥 태종, 세종, 살아있을 때 이렇게 부르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원경왕후는 태종의 부인이죠. 그런데 조선의 여러 왕비 가운데 아주 특이하게, 아니죠, 오히려 당연하게 원경왕후가 태종과 결혼을 한 시기는 아직 조선이 건국되기 전입니다. 고려 말에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태종은 왕도 아니고 왕자도 아니고 그저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인 시절입니다. 원경왕후 민씨도 당연히 왕자의 부인이거나 세자빈이거나 왕비가 아니라 그냥 이방원의 부인이 된 거예요. 일반 관리 가문 간의 결혼, 이렇게 해서 이 한 쌍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조선이 건국되면서 이성계가 왕이 되면서 이방원이 왕자가 되죠. 남편이 왕자가 됐으니까 그 부인의 타이틀도 달라집니다. 그것이 정령옹주예요. 옹주라고 하는 게 조선시대에는 왕의 후궁이 낳은 딸을 옹주, 왕비가 낳은 딸을 공주라고 하는 것과 비교할 때 한 단계 아래의 이름인데, 이런 제도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옹주라고 하는 것이 높은 사람의 부인에게 주는 관직이에요. 남편이 왕자가 됐으니까 그 부인은 옹주가 된다. 자, 옹주라고 하는 말의 쓰임새가 달랐던 거죠. 자, 이때 이방원은 이제 왕자가 되면서 정원군이라고 불리게 되고 정원군, 정령옹주 부부가 탄생한 겁니다. 그러다가 정안군이 왕자의 난을 일으켜요. 형을 왕으로 세운 다음에 자기가 세자가 됩니다. 아니, 왕의 동생인데 세자라고요? 이때는 다음 왕이 될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남편이 세자가 되니까 이제 부인은 세자빈이 되죠. 세자빈이 되었을 때 그 정식 이름이 정빈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자, 정령옹주가 정빈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2년 뒤에 이방원이 즉위를 합니다.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은 왕비가 되죠. 왕비가 되었을 때의 이름은 정비입니다. 정비. 세자빈일 때 정빈과 왕비가 된 다음에 정비가 한자가 달라요. 그래서 태종실록에는 정비라고 하는 이름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원경왕후에 대해서 태종실록에서 조사를 할 때는 정비라고 하는 이름으로 검색을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다가 태종이 아들 세종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상왕이 되었을 때, 이렇게 되니까 왕의 어머니가 되는 거죠. 대비가 됩니다. 그때의 칭호는 후덕 왕대비, 그리고 죽은 다음에 원경 왕태후, 흔히 불리기로는 원경 왕후, 이렇게 불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원경이라고 하는 이름에 대해서 지금까지 풀이를 했고요. 원경 왕후는 태종과 사이에 아들 넷, 딸 넷을 낳았습니다. 사남 사녀를 낳았는데요. 많이 낳았죠. 아마 더 낳았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태어났다고 해서 다 잘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거든요. 아주 어릴 때 죽은 자녀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더 많이 낳았을 수도 있는데, 끝까지 장성한 자녀가 모두 8명이에요. 사남 사녀.
지금 기준으로 보면 놀라운 다산이죠. 자, 이제 시계를 좀 더 거꾸로 돌려서 결혼할 당시로 가보겠습니다. 고려 말이 되는데 여흥 민씨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이 여흥 어디냐면 경기도 여주입니다. 여흥민 씨라고도 하고 황여민 씨라고도 하는데 이규보가 여주 이씨였잖아요. 맞습니다. 본관 지역이 같아요. 세종실록 지리지를 보면 여주, 그 당시 이름은 황여현인데 황여현을 본관으로 하는 토성이 민씨, 이씨, 안필, 윤한, 음씨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민씨와 이씨예요. 여흥민 씨는 고려 중기부터 굉장히 유명한 가문입니다. 아마 고려 초에 그 지방의 호족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향리로 지내다가 어느 때인가 중앙에 올라가서 관리 집안으로 대대로 이어져 왔던 것 같습니다. 민칭도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확인되는 여흥민 씨입니다. 상의 봉호라고 하는 높지 않은 관직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여주를 떠나서 개경에 와서 관리가 되었다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죠. 지금 여흥민 씨 족보를 보면 이 민칭도라고 하는 사람을 시조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름을 모르는 민칭도의 선대가 여주의 향리로 살고 있었다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그러다가 무신 집권기에 민영모라고 하는 사람이 최고 관직에까지 오릅니다. 이러면서 이 가문이 피어요. 여흥민 씨가 유명해지는 것은 무신 집권기 민영모 때부터이다인데 원경왕후가 이 민영모의 구세손이 됩니다. 원경왕후의 고조 할아버지 민종유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고요. 그 뒤로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모두 과거에 급제하고 아버지가 민재라는 사람인데 역시 과거에 급제합니다. 대대로 과거에 급제하고 재상, 고위 관직에까지 오르는 명문 가문이에요. 그래서 1308년에 충선왕이 이제 왕실 종래혼 그만하고 타성, 다른 집안과 혼인을 해야겠다 하면서 왕실과 결혼할 수 있는 15개 집안을 꼽거든요. 이걸 재상지종, 대대로 재상을 배출한 가문, 이 정도면 이제 왕실과 결혼할 수 있어. 이렇게 한 일이 있는데 그 재상지종에 여흥민 씨가 들어갑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고려 후기에 고려를 대표하는 귀족 가문 중에 하나였다라는 의미죠. 굉장히 잘 나가는 집안이에요. 이런 집안에서 태어난 여자입니다. 이 원경이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과 결혼을 해요. 그 시기도 밝혀져 있습니다. 1382년 우왕 8년인데 이때 원경왕후는 나이가 18살, 이방원은 16살, 2살 연하의 남자와 결혼을 한 겁니다. 글쎄 요즘 다시 이 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나요? 제 세대만 해도 남자가 한 3살 많은 정도, 이 정도였는데 요즘은 오히려 신부가 1살, 2살, 뭐 3살 요 정도 많은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세태가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세태를 앞서갔다고나 할까요? 2살 연하의 이방원과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1382년 그 시점에서 원경왕후의 민씨 집안과 이성계의 이씨 집안을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그때는 민씨 집안에서 야 이거 너무 손해보는 결혼 아니야? 충분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민씨 집안은 무신 집권기 이래로 대대로 과거에 급제하고 고위관료 배출하고 이렇게 한 200년 정도 고려의 귀족 가문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 원경왕후의 아버지 민재라는 사람도 과거에 급제했고 결혼할 당시, 이 딸의 결혼 당시에 이미 삼품 고관직에 올라가 있었고 그 당시에 유명한 사람들, 이색이라든지 정몽주라든지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던 아주 유명한 문신이었어요. 남부러울 곳 없는 집안이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방원 집안은 어땠을까요? 한 100년 정도를 쌍성총관부에 들어가서 거기 토호로 살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고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배신자, 반역자 집안이에요.
1356년에 공민왕이 반원운동을 할 때 이성계의 아버지 이자춘이 쌍성총관부를 배신하고 고려로 들어온 집안입니다. 그때 이성계 나이가 22살이었어요. 이 22살 이성계가 순전히 자기 힘으로 고려에서 자리를 잡아나가는데 그 당시 전쟁이 많았으니까 이성계의 군사력, 군인으로서의 능력, 이것이 크게 빛을 발하죠. 홍건적 격퇴하고 여진족과 싸우고 왜구 격퇴하고 이런 걸로 명망을 쌓아갔지만 200년 이상 뿌리 깊은 뼈대 있는 집안에서 볼 때 이성계는 어쩌다가 저런 똘똘한 젊은이가 나왔지만 저 집안이 얼마나 가겠어?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이성계에게 주목한 사람들은 오히려 고려의 명망 있는 그런 가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초기 이성계 집안의 결혼을 보면 그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먼저 이성계의 형이 있습니다. 이원계라는 사람인데 이원계가 누구랑 결혼했냐면 김용의 딸과 결혼했어요. 이 김용이 누구냐면요. 흥왕사에서 공민왕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 그 김용이 이성계 집안에 가장 먼저 주목을 해서 이성계의 형 이원계를 자기 사위로 삼았던 겁니다. 이 김용은 1363년 흥왕사에서 공민왕을 죽이려고 했다가 처형을 당해요. 이성계가 고려로 온 다음에 결혼을 한 번 하죠. 강씨, 신덕왕후 강씨와 결혼을 했는데 이 강씨 집안은 또 어떤 상태였냐면 강윤성이라는 사람의 딸인데 이 강윤성은 충혜왕 때의 권력자 강윤충의 형입니다. 충혜왕의 폐행이면서 온갖 나쁜 일을 했던 권력자 강윤충의 형의 딸과 결혼을 한 거예요. 이 강윤충은 또 누구하고 연결이 되냐면 충혜왕 때 가장 유명한 부원 세력 신예라는 사람과 연결이 됩니다. 국왕의 폐행, 부원 세력, 친원파죠. 이런 사람들이 이성계 집안에 이성계에게 주목을 한 거예요. 이성계가 맏아들 방우를 결혼시키는데 이 방우의 처가는 누구냐면 지윤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지윤은 우왕초에 이인임과 함께 권력을 농락했던 무장입니다. 김용, 강윤성, 지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모두 신흥 권력자들, 뼈대 없는 집안인데 모두 권력을 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성계에게 주목을 한 거죠. 그래서 이성계 본인은 물론이고 그 집안의 결혼이 모두 그런 쪽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성계의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결혼을 하는데 전부 하급 관리의 딸과 결혼을 해요. 아직 고려 사회의 주류로 들어가지 못한 거죠. 그러다가 넷째 아들 방간이 결혼할 때 여흥민 씨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원경왕후도 여흥민 씨였는데 방원의 형 방간과 결혼한 그 민 씨도 여흥민 씨였어요. 민영모의 후손이 그 다음에 들어와서 두 갈래로 나뉘게 되는데요. 민지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방간의 부인은 이 민지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방간의 부인 민 씨는 민영모의 8세손이 되고 방원의 부인 민 씨는 민영모의 9세손이 됩니다. 아주 먼 친척이죠. 자, 어쨌거나 이때부터 여흥민 씨가 이성계 집안에 주목을 한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면 이성계가 황산전투, 지리산에 들어온 왜구를 격퇴한 이 전투가 있는데 이 전투를 승리로 이끌면서 전국적인 스타가 됩니다. 전국구 스타가 된 거예요. 이러면서 고려의 뼈대 있는 가문이 이성계에게 주목하기 시작했고 그 첫 결실이 이성계의 넷째 아들 방간의 결혼입니다. 방원의 결혼도 그 연장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1382년 이방원과 이민 씨가 결혼할 그 시점에 이방원은 뭘 하고 있었느냐면 무직이었습니다. 관직에 오르지 않은 상태. 이방원이 결혼한 다음에 과거에 급제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급제하기 1년 전이니까 수험생 상태. 뭐 수험생은 백수는 아니겠지만 하는 일은 없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아마도
아버지의 그 관직을 가지고 음서로 관직에 오르기는 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추정이 필요한데요. 1383년에 과거에 급제를 했고 그로부터 3년 뒤 1386년에 무려 정오품 관직을 띠고 있습니다. 고려의 과거는 급제하면 무조건 종구품 동정직을 주죠. 예외는 음서를 통해서 이미 어느 정도 관직이 올라가 있는 경우, 그때는 그 올라간 관직을 그대로 받게 되는 거죠. 과거에 급제한 지 3년 만에 정오품 관직이 돼 있다는 것은 음서를 통해서 거의 7품 관직까지는 승진해 있었다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아마 이방원이 과거에 급제하기 전에 음서를 통해서 동정직이지만 관직을 가지고 있었고 그 상태에서 결혼을 했고 그 상태에서 과거에 급제했고 순조롭게 승진을 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죠. 과거 성적도 나와 있습니다. 합격 성적이 병과 제7인 이렇게 돼 있어요. 33명 뽑는 시험에서 병과 제7인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10등으로 합격했다라는 뜻입니다. 성적이 그렇게 나쁜 편이 아니었어요. 아들의 과거 급제, 이거는 이성계 집안 최초의 일입니다. 이 집안에서 과거에 처음 급제한 것이 이방원이에요. 이성계가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이성계가 자기 가문에 자기 집안에 공부하는 사람이 없는 것을 한스럽게 여겨서 방원에게 공부를 시켰다는 거예요. 아들 중에 네가 가장 싹수가 보인다. 너 공부해라. 그런데 방원이 아버지의 이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날마다 힘써 책을 읽으니 이성계가 늘 하는 이야기가 내 뜻을 이루어줄 아들이 반드시 너다. 이렇게 기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이방원이 과거에 급제한 겁니다. 급제하고 오니까 이성계가 대궐을 향해서 절을 하고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다. 이성계에게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반역자의 집안이잖아요. 내가 아무리 와서 여기서 막 말 타고 활 쏘고 칼을 휘두르고 외구를 막 쓸어내고 이래도 전통 있는 가문은 나에게 눈길을 주지를 않아요. 저거 아직 배우지 못한 집안이야. 이런 게 아직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들이 과거에 급제했어요. 이성계는 우리 집안에도 공부한 사람이 있어. 앞으로 우리는 문신 집안으로 자리를 잡아나갈 거야. 이렇게 자랑할 수 있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성계가 손님들 이제 초대해서 집에서 잔치를 열 때는 방언을 불러다가 그 손님들과 시를 같이 짓게 했다는 거죠. 우리 집에도 이런 사람이 있어. 이런 기대주였습니다. 그 전에 방원이 결혼을 했으니 이성계는 아들이 잘 되는 것의 상당 부분은 며느리 공이야 이런 생각도 아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원경왕후는 결혼 생활을 아마 축복 속에 시작했을 것이다 라고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결혼한 다음에 방원이 어디에서 살았을까요? 고려시대에는, 아직 고려시대잖아요. 고려시대에는 결혼한 다음에 남자가 여자 집에, 남편이 부인 집에 가서 사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아마 방원도 민씨 집에 가서 살았을 가능성이 큰데 이 사실은 나중에 방원이 왕이 된 다음에 태종 5년에 기록에서 확인이 됩니다. 태종 5년에 민제 집에 왕과 왕비가 거둥했습니다. 왕이 어디 가는 것을 거둥한다라고 해요. 거둥, 이거는 왕한테만 붙이는 단어입니다. 자, 장인의 집으로 거둥을 한 거예요. 여기에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아니, 보통의 잔치는 집 주인이 손님 맞이해서 베푸는 건데 이 경우는 잔치할 거 다 싸가지고 가가지고 거기에서 잔치를 연 거예요. 왕과 왕비가 베푼 잔치입니다. 여기에서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어릴 때 민씨에게서 자라면서 은혜와 사랑을 많이 받았다. 어려서는 아니겠죠. 결혼하기 전에는 그 집에 갈 일이 없으니까요. 16살에 결혼을 한 뒤에 이 집에 갔다는 얘기입니다. 16살이면 어려서 젊어서 뭐 다가 해당이 될 텐데, 자, 어쨌거나 결혼을 한 다음에 민씨 집에서 자랐다. 처가살이를 했다. 처가살이를 했다. 그렇다면
각종 생활비 이거 전부 처가에서 댔을 가능성이 크죠. 그 당시만 해도 이성계는 돈이 없었을 거예요. 집에 재산이 없었을 겁니다. 민씨 집안은 200년 동안 모아놓은 재산이 있었겠죠. 젊어서 민씨 집안의 돈으로 생활을 했다. 거의 이렇게 봐도 좋단 말이에요. 자, 나중에 원경왕후가 태종에게 큰 소리 칠 만한 자격이 있죠.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아마 재산 상속도 그때는 아들, 딸 구별하지 않고 균분 상속을 할 때니까 민재의 재산이 원경왕후에게 상속이 됐을 겁니다. 자, 그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자, 그랬기 때문에 민재와 이방원의 관계가 뒤에는 물론 왕과 신하의 관계가 되지만 시작은 그렇게 되지를 않았어요. 자, 태종 6년에 또 한 번 왕과 왕비가 민재의 집에를 가서 술자리를 베풉니다. 장인을 위해서 또 잔치를 연 거예요. 이때 임금이 매우 즐거워하며 잠저 때와 같이 서로를 대했는데, 잠저라는 거는 왕이 되기 전에 살던 집, 이걸 잠저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 잠저는 어디예요? 민재의 집이죠. 왕이 되기 전에 거기 살았을 테니까요. 서로를 그때처럼 불렀는데 우리 옛날처럼 불러볼까? 뭐 이런 거예요. 그때 민재가 임금을, 태종을 선달이라고 부르고, 이 선달은 무슨 뜻이냐면 과거에 급제한 다음에 관직에 오르기 전까지의 상태를 선달이라고 해요. 왕이 된 다음에 우리 한번 옛날처럼 해볼까요? 이래가지고 선달이라고 불렀고, 태종은 민재를 뭐라고 불렀느냐? 사부라고 불렀다. 스승님. 이건 무슨 얘기냐면 민재는 학자였거든요. 이방원이 과거에 급제한 다음에 처가에 살면서 장인으로부터 배웠다는 거죠. 이런 관계에 있었던 거예요. 자, 이런 관계가 조선이 건국되고 뒤에 태종이 왕이 되면서 군신 관계로 바뀌게 되었을 때 이게 순조롭게 진행이 됐을까? 뭔가 걸리는 게 없었을까 하는 것이죠. 걸리는 게 많았어요. 그것이 태종과 원경왕후의 갈등의 씨앗입니다. 자, 이 이방원이 고려 말에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조선을 건국하는 과정에서 큰 공을 세우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정몽주를 죽인 일입니다. 정몽주를 죽일 때 이방원이 주장했다. 이성계는 반대했는데 뭐 이렇게 이거는 좀 미화가 된 거죠. 이성계가 과연 반대했을까요? 이건 따져봐야 될 일이지만 적어도 이방원이 적극적으로 주장했던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 전에 이방원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 집안의 중요한 일이에요.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했을 때 군대를 끌고 압록강의 위화도에서 개경으로 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개경을 지키고 있던 최영이 가장 먼저 할 일이 뭘까요? 이성계의 가족을 사로잡는 거죠. 가족이 인질이 되면 이성계의 활동이 제약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아주 급박하게 이 일이 돌아갑니다.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군대를 돌렸을 때 이방원은 관직에 있었어요. 다시 얘기해서 개경에 있었죠. 그런데 이성계의 가족들은 어디 있었느냐면 부인이 둘인데, 한씨와 강씨 둘인데 둘 다 포천에 있었습니다. 포천에 한 집은 아니고 한씨는 재벽동이라고 하는 데에 있었고 강씨는 철현이라는 데에 있었어요. 둘 다 포천인데 집이 두 개가 있었던 거죠. 이방원이 개경에 있다가 위화도 회군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집으로 가지를 않고, 퇴근을 집으로 하지 않고 곧장 말을 달려 포천으로 갑니다. 가봤더니 노비들이 벌써 다 도망을 갔더라는 거예요. 잡으러 올 걸 알고 자기들끼리 다 도망을 간 거죠. 그래서 방원이 한씨와 강씨, 한씨는 어머니고 강씨는 계모가 되는데 이 둘을 모시고 이성계가 있었던 본거지였던 동북면으로 향해 갑니다. 자, 이때 허리춤에 불에 익힌 음식을 싸가지고 봉양했다. 가는 길이 매우 험하고
양식이 모자라서 길가에 민가에서 밥을 얻어먹었고 밤을 타서 몰래 가면서 남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들판에서 유숙했다. 이러면서 이 이성계 두 부인을 안전하게 보호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기록에 나와 있지 않은 가족 이야기가 있어요. 이때 이방원의 부인은 어디 있었을까요? 당연히 개경에 있었겠죠. 개경에 있었고 더군다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6년이 지났잖아요. 1382년에 결혼했고 이때 88년이니까 이 6년 사이에 최소한 딸이 2명이 있었습니다. 더 있었을 수도 있어요. 2명 이상의 어린 딸을 데리고 개경에 머무르고 있었던 그 원경왕후의 그 심정, 이거는 어디서도 이야기하지를 않죠. 이 두 딸을 지켜낸 거예요. 자, 이것이 기록에 보이지 않는 여성의 역할을 유추할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대목이죠. 이런 생각을 하게 해준 것이 드라마 원경이어서 저는 그 드라마가 역사적 사실과는 거리가 멀지만 역사적 상상력을 자극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조선이 건국된 다음에 이방원은 정한군이 됩니다. 왕자가 됐죠. 하지만 왕의 5째 아들 왕자이기 때문에 앞으로 비전이 전혀 없어요. 그냥 정원군으로 늙어 죽을 운명이었죠. 그리고 이때 원경왕후는 정령옹주로 책봉이 됩니다. 자, 이 부부는 그냥 수많은 왕자 부부, 그 자손들은 종친이 되는 이런 사람으로 평생을 살 뻔했는데 왕자의 난이 일어나잖아요. 이방원이 군대를 일으켜서 정도전을 비롯한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사실상 아버지 태조를 왕위에서 쫓아내고 그리고 형을 왕위에 올리고 자기는 세자가 돼서 다음 왕자리를 예약하고, 자, 이게 1차 왕자의 난이에요. 이때 원경왕후의 역할이 있습니다. 실록에 그 말이 나오고 드라마에서도 당연히 이 대목을 강조를 했어요. 그날 태조가 위독했습니다. 그래서 왕자들을 모두 근정문 바깥에, 경복궁 근정문 밖에 행랑에 모아놓고 밤을 새게 했습니다. 이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른다. 아들들은 전부 저기서 대기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라. 임종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처남이에요. 이 원경왕후의 남동생 민무질이라는 사람이 이방원의 집에 가서 누이, 그러니까 원경왕후와 한참 동안 얘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부인이 종을 불러서 빨리 대궐에 가서 공을 오시라고 해라. 거기 있지 말고 빨리 집으로 오시게 해라. 이때 원경왕후가 저 숙직, 저 궁궐 옆에 모두 모아놓은 게 뭔가 수상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빨리 오시라고 해라. 그랬더니 종이 다들 같이 모여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 공만 오시라고 합니까? 어떤 말로 하면 오실까요? 이렇게 이제 또 물어요. 그랬더니 부인이 내 가슴과 배가 갑자기 아파서 나 아프다고 해. 응급실 가야 된다고 해. 그러면 공이 빨리 오실 것이다. 이래서 종이 가서 방원한테 이 거짓말을 했고 방원이 그 말을 듣고 집으로 급히 달려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그 민무질, 처남이 다시 와서 민무질, 이방원, 원경왕후 세 사람이 한참 동안 뭔가를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때 작전을 짠 거예요.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날이 어두워진 다음에 뭔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이방원이 지금 내가 동원할 군대가 없어. 왜냐하면 그 직전에 이 정도전이 사병을 혁파했거든요. 그러면서 왕자들이 자기 집안에 가지고 있었던 무기를 전부 회수해 간 일이 있습니다. 군대가 없는데, 무기가 없는데, 그러니까 민 씨가 내가 여기 감춰놓은 게 있습니다 하고 나섰다는 거예요. 부인이 몰래 무기를 준비해서 변고에 대응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다. 무기를 반납하지 않고 집에 감춰놓고 있었다는 거죠. 이래서 이 무기를 가지고 집에 있던 사병을 동원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정도전 죽이고 1차 왕자의 난에 성공을 했습니다. 바깥에서 막 난리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 민 씨는 바깥에 나가질 못하니까 집안에서 어떻게 됐나 궁금하게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겠죠. 그런데 소식이 오지를 않으니까 내가 나가봐야겠다 해가지고 이방원인 곳까지 내가 가서 죽든 살든 같이 해야겠다 이러고 나섰다는 거예요. 그러는 걸 이제 아랫사람들이 말려서 집에 못 나가게 했는데 나중에 이방원의 사병이 정도전이 쓰고 있던 갓과 정도전의 칼을 가지고 오면서 정도전을 죽였습니다 라는 말을 해서 비로소 이제 성공을 했구나 했다는 겁니다. 자, 이 대목에서 1차 왕자의 난 때 이 민 씨의 역할 한 가지가 있어요. 무기를 감춰두었다가 이걸 가지고 난을 일으키게 했다. 공을 세운 것이다. 이걸 두고두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나중에 태종이 왕이 된 다음에 아들 세종한테 고려사를 읽다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내 어머니의 공이 유씨의 제갑과 비교해도 더 중하다. 유씨의 제갑이라는 건 고려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고려태조 왕건이 궁예를 몰아내고 왕이 될 때, 그때 왕건의 부인 중에 신해왕후 유씨, 첫 번째 부인입니다. 이 부인의 역할이 있어요. 자, 고려사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마 이 대목을 읽으면서 태종이 세종한테 이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궁예 말년에 홍유, 배현경, 신순겸, 복지겸이 왕건의 집에 찾아가서 궁예를 몰아낼 일을 의논하는데 옆에 부인이 있으니까 부인을 이제 딴 데로 나가게 하려고 뜰에 새로 열린 오이가 있습니까? 오이를 따오실 수 있는지요? 오이 따러 나가라 이런 얘기예요. 그랬더니 이 유 씨가 그 뜻을 알고 북쪽 방문으로 나가다가 휘장 속에 숨어요. 그래서 엿듣습니다. 들어보니 여러 장수가 왕건을 추대하려고 하는데 왕건이 그걸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휘장 속에 숨어있던 유 씨가 짠 등장해가지고 의로움을 일으켜 포악한 자를 몰아내고 왕이 된 것은 옛날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 여러 장수들의 말을 들으니 아녀자인 저도 화가 나는데 분발하는데 내가 그래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물며 대장부가 왜 안 그러십니까? 이래서 왕건을 격동시켰다고 해야 되나요? 나도 그러는데 어떻게 대장부가 안 그러세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손수 갑옷을 꺼내서 입혀주었다. 갑옷을 꺼냈다, 요것이 한문으로 제갑이 됩니다. 그래서 유씨의 제갑의 공, 갑옷을 꺼낸 공, 이거거든요. 원경왕후가 이방원에게 똑같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신해왕후 유씨가 왕건을 부추겨서 고려왕조를 건국하게 했던 그 역할을 이때 원경왕후가 한 것이다. 이 공은 정말 대단한 거야. 너의 어머니 공이 대단한 거야. 이렇게 아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고 또 한 번 원경왕후가 그 역할을 합니다. 1차 왕자의 난이라고 했으니까 2차 왕자의 난도 있겠죠. 자, 이방원은 전부 계획을 세웠어요. 아버지 쫓아내고 둘째 형을 왕위에 올리고 정종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세자가 되어서 다음 왕위를 예약하고 다 해놨는데 바로 우의 형 이성계의 넷째 아들 방간이 야, 왜 그러는데? 당연히 그럴 거 아니에요. 왜 이게 나를 건너뛰고 너한테가 안 돼 해서 방간과 방원 사이에 싸움이 벌어집니다. 이 기록은 태종실록이 아주 부당하게 표현을 해놔요. 방간은 나쁜 형이고 방원은 좋은 동생이라고 하는 건데 당연히 둘이 똑같죠. 똑같으니까 서로 싸운 거죠. 이거야말로 승자의 기록입니다. 방간은 막 싸우려고 하는데 방원은 내가 어떻게 형하고 싸우냐. 종을 보내가지고 니네 형 보면 절대로 활 쏘거나 죽이거나 그러지 말아라 그랬다는 건데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고 사실은 목숨을 걸고 싸웠겠죠. 그런데 이때에도 원경왕후 민씨가 물론 왕후가 되기 전이에요. 이 민씨가 갑옷을 꺼내 입히고 그러니까 이 민씨는 남편에게 갑옷을 2번 꺼내 입히고 나가서 싸우라고 한 거예요. 대의에 의거하여 군사를 움직일 것을 권했다.
이때 또 한 번 한 겁니다. 이때 또 이런 일이 벌어져요. 집에서 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이기는 거야, 지는 거야? 막 이제 시가전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말 한 마리가 집으로 뛰어들어옵니다. 자기 집에서 기르던 말인데 말이 빈말로 들어온 거예요. 아니, 저 말에 타고 있는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된 거지? 내 남편이 죽었다는 얘기야? 이래서 몸소 나도 싸우다 죽을 거야 해가지고 싸움터로 나가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것이 이방원 집의 말이긴 했는데 그 말은 누가 타고 있었느냐? 목인해라고 하는 사람이 타고 있었다는 거예요. 순간의 오해가 이 민 씨를 정말 싸움터로 나가게 할 뻔했던 거죠. 자, 이때에도 사람들이 말려서 나가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이런 신용은 했다는 겁니다. 1차 왕자의 난 때는 나 나가서 싸우다가 내 남편과 같이 죽을 거야 이러고, 이때는 우리가 진 것 같아, 나도 나가서 싸우다 죽을 거야 이랬다는 거고, 이런 거 보면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이때 또 점쟁이 얘기가 나옵니다. 처음에 이 싸움이 일어날 즈음에 민 씨가 무녀 두 사람, 무당이죠, 두 사람을 불러 점을 치게 합니다. 승부를 물어요. 어떻게 되겠냐 그랬더니 이 점친 사람들이 반드시 이길 것이니 근심할 것 없습니다 라는 점괘를 내놓습니다. 그래도 또 반신반의해요. 점치는 사람들은요, 좋은 점괘가 나와도 그걸 안 믿어요. 계속 확인을 하려고 하죠. 바로 옆집에 정사파라고 하는, 이름을 봐서는 노파예요. 이 노파가 사는데 옆집이라 놀러 왔어요. 원경왕후가 그 노파한테 꿈 얘기를 합니다. 어젯밤 새벽녘 꿈에 내가 옛날 집에 있는데, 나 어릴 때 살던 옛날 집에 있는데 해가 떠 있고 아기 막둥이가, 이 막둥이가 그냥 막둥이가 아니고 이방원의 어릴 적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이방원이 해바퀴 가운데 앉아 있는 꿈을 꾸었다. 해가 있는데 그 가운데 이방원이 앉아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꿈풀이가 그렇게 어려워요? 이건 누가 봐도 왕이 될 꿈이잖아요. 뻔한 꿈 얘기를 하고 이 풀이를 옆집 사는 노파한테 부탁한 겁니다. 그랬더니 정사파가 뻔한 꿈풀이를 해요. 공이, 그러니까 이방원이 왕이 되어서 항상 이 아기를 안아줄 징조입니다.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부인이 아니 그게 무슨 말인가, 그런 일을 어찌 바랄 수 있겠는가. 겉으로는 이렇게 말하면서 속으로는 됐군 뭐 이러는 거겠죠. 그리고 있는데 이방원이 시가전에서 이긴다는 소식을 가장 먼저 가지고 온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정사파라는 이웃집 노인이었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보세요, 내 말이 맞지. 글쎄요, 나중에 이 정사파는 뭔가 게이트를 좀 하나 하지 않았을까요? 내 덕에 이긴 거야 그래가면서 인사청탁도 하고 뭐 이런 거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이후로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마침내 왕비가 됩니다. 1400년에 태종이 왕이 됐고 원경왕후는 왕비가 됐으니까 그때 나이 원경왕후가 36살. 18살에 결혼해서 18년 동안 이런 과정을 거치고 36세 왕비가 된 거예요. 이때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죠. 남편은 왕자에서 세자에서 왕으로, 거기에 따라서 옹주에서 빈으로 비로 지위도 계속 올라가고 뜻하는 바를 다 이루었고, 앞으로 이 두 사람에게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은 그 시점부터 나쁜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뭐가 남은 거죠? 맞습니다. 두 사람이 싸울 일만 남은 거죠. 그 둘의 싸움은 태종의 여자 문제에서 시작돼요. 태종 1년, 그러니까 왕이 된 지 몇 달 지난 다음에 이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정비전, 이건 뭐냐면 정비가 살고 있는 전각, 다시 얘기해서 중전이 살고 있는 거기서 일하는 시녀와 환관 20명을 내쳤다. 이건 궁 밖으로 내쫓았다. 말하자면 시녀와 환관을 파직시켰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정비가, 이게 원경왕후에 살아있을 때 이름이에요. 임금이 궁인을 가까이 하는데 분개하여, 이 궁인은 궁궐의 여자죠. 궁녀예요.
이 궁녀를 가까이 하는데 분개해서 임금이 가까이 한 그 궁녀를 힐문했어요. 혼내줬다는 거죠. 그랬더니 임금이 화가 나서 직접 왕비, 이 중전한테는 뭐라고 못하고 중전을 시중 들던 시녀와 환관들을 파직시켰다는 겁니다. 이 파직된 건 시녀 환관들이지만은 화를 내는 대상은, 이 화를 받아주는 대상은 중전이었던 거예요. 궁녀 때문에 부부싸움을 했다. 부부싸움을 참 이상한 방법으로 했는데 어쨌거나 이러면서부터 둘 사이에 불화가 바깥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중전을 시중드는 시녀 환관을 내쫓은 다음에 태종이 아주 근본적인 해법을 찾으려고 해요. 이거 한 번으로 그칠 문제가 아니다. 내가 총애하는 궁녀한테 뭐라고 하다니 제도적으로 그러지 못하게 만들어야지. 왕이니까 그런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일이 있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지난 태종 2년 1월 달에 사람들을 불러서 역대 후궁제도를 조사해서 보고하라. 후궁을 드리겠다.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 일은 어디에서 하는 거죠? 2호 예병 형공 6조 가운데 예조에서 하는 일이겠죠. 예조에서 중국 역대의 황제 제후들의 부인의 수를 조사해서 왕한테 보고를 합니다. 자, 저희가 봤더니 예기라는 책에 혼의편이 있는데 예기 혼의편에 보니까 제후는 9명에게 장가들고 9명과 결혼하고 경대부는 1처 2첩, 처 1명에 첩이 2명, 사. 이때 사는 관직에 오르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1처 1첩, 처 하나, 첩 하나. 중국에서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아주 옛날에. 이걸 보고를 해요. 그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후손을 번창하게 하고 부인이 많아야 후손이 많아진다는 거니까요. 또 음란함을 막기 위해서 그러는 거다. 이렇게 숫자를 정해놓으면 이것보다 더 많이 드리지는 않을 테니까. 이게 최대치예요. 이렇게 보고를 해요. 고려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이걸 또 조사해 봤더니 고려는 처와 첩의 구분이 없습니다. 고려는 첩이라는 게 없단 말이에요. 이게 없어서 많을 때는 너무 많고 없을 때는 또 너무 적어서 자 고려 왕실을 보면은요. 고려 말쯤 되면 공민왕 이후로 후사가 없었어요. 공민왕의 아들이 우왕 한 사람 있었는데 이 우왕이 공민왕의 아들이냐 신돈의 아들이냐 이거 가지고 그때 시끌벅적했단 말이에요. 공민왕에게 아들이 여럿 있으면은 일어나지 않을 불필요한 논란이 일어났던 거죠. 자,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려는 왕실에도 적, 서, 처, 첩 이런 구분이 없다 보니까 어떤 왕은 너무 많고 어떤 왕은 너무 적고 그래서 후사가 끊기기에 이르렀습니다. 그것도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적절한 후궁을 드리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내가 궁녀를 가까이 하는 게 못마땅해? 태종이 아예 그렇다면 후궁을 제도적으로 드리도록 할 거야. 이러고 나간 거예요. 이거 뭔가 저 태종이 삐뚤어진 거 아니에요? 이거 너무 싸움을 크게 또는 근본적으로 만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다 대고 또 태종실록은 이 사건 뒤에 자기들의 생각을 이렇게 또 붙여놨습니다. 정비는 원경왕후예요. 천성이 투기가 심했다. 그래서 임금의 은혜가 아랫사람에게 미치지 못했으므로 이건 뭐냐면 왕비 아랫사람 다른 여자들에게 미치지 못했으므로 임금이 후궁을 갖추려고 한 것이다. 왕비의 방어선을 제도적으로 무너뜨려야겠다. 그래서 이거를 만들려고 했다는 건데 그 이유를 투기가 심해서 그랬다. 문제를 이 원경왕후 쪽으로 돌리고 있잖아요. 다 똑같은 사람들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그로부터 2달 뒤에 공식적으로 후궁을 드립니다. 권홍이라는 사람의 딸 권씨를 별궁으로 맞아들여서 후궁으로 책봉을 해요. 그때 이걸 하려고 하니까 원경왕후가 실록의 기록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임금의 옷을 붙잡고 말하기를
상께서는 어찌하여 예전의 뜻을 다 잊으셨습니까? 제가 상과 함께 어려움을 지키고 같이 화란을 겪어 국가를 차지했는데 이제 저를 잊음이 어찌 이에 이르셨습니까? 옛날에 내가 한 일을 이렇게 다 잊을 수 있는 거야? 너 변했어? 뭐 이런 이야기예요. 이러면서 울기를 그치지 않고 음식도 들지 않았다. 단식투쟁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태종이 후궁을 드리기는 하는데 제대로 모양을 갖추고 절차를 따라서 하지를 못하고 환관과 시녀 몇 사람을 데리고 권씨를 별궁에서 맞이했다. 이래놓고 또 태종은 태종대로 삐져요. 그래서 이 일로 정비, 원경왕후는 마음의 병을 얻었고 임금은 수일 동안 정사를 보지 않았다. 나 일 안 할 거야. 이게 말이나 됩니까? 어쨌거나 즉위하고 1년, 2년 사이에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여자 문제로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벌어지고 이렇게 된 거죠. 이걸 실록을 편찬한 사람들은 일방적으로 태종편에서 원경왕후의 투기, 여자가 그러면 안 돼 이렇게 기록을 했지만 이거는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 거죠. 후궁만 드린 게 아닙니다. 권씨는 정식으로 간택한 후궁이에요. 이런 절차 거치지 않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궁녀를 갑자기 후궁을 만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기록된 사실입니다. 태종 15년이니까 왕이 된 지 15년 뒤에 있었던 어떤 사건 때문에 밝혀진 사실인데요. 태종이 역사를 기록하는 춘추관 관리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려요. 중전 민씨가 음험하고 잔인하고 교활하다. 자기 부인한테, 살아있는 부인한테, 왕비한테 이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비라고 하는 자기 서자예요. 궁녀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이 이비가 처음 태어났을 때 이비와 그 어머니를 사지에 둔 죄, 죽이려고 했던 죄를 갖춰서 역사책에 써라. 이런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내용을 이렇게 풀어줍니다. 이모년, 이건 1402년, 그러니까 태종 2년, 태종이 왕이 된 지 2년 뒤에요. 민씨의 종으로 궁에 들어온 자가 임신을 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누구 아이를 임신한 거예요? 태종의 아이를 임신한 겁니다. 그러니까 태종이 왕이 된 지 2년 정도 됐을 때 자기 부인을 따라서 궁에 들어온 부인의 종, 이 종을 가까이에서 아이를 갖게 한 거예요. 이러니까 아마 민씨가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종을 궁 바깥으로 쫓아냈습니다. 자, 궁 바깥에서 이제 산딸이 되어서 산통이 시작이 돼요. 배가 아픕니다. 그러니까 그 종과 같이 살고 있던 또 다른 종이 궁으로 달려와서 민씨에게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민씨가 방 안에 있게 하지 못하고 방 바깥, 문 바깥 다듬이돌 옆에 내다 두게 했다는 겁니다. 그때 계절이 12월 한겨울이었어요. 민씨가 이 종을 죽이려고 한 거 아니냐. 이 이야기를 지금 태종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찌어찌 살아가지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낳으니까 또 민씨 집에서 민씨뿐 아니라 그 이제 동생들까지 여기에 엮이게 되는데 민씨 집에서 이 모자를 여기저기로 옮겨 다니게 했다는 겁니다. 숭교리에 사는 궁궐에서 일하는 노비 벌개 집 앞 토담집으로 옮기게 했다가 또 저쪽 경기도 교화의 집으로 보냈다가 이래서 아주 갓난 아기와 아이를 낳은 그 산모가 추위와 옮겨지는 괴로움으로 병을 얻었다. 그들이 살아남은 것이 천행이다. 내가 그때는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그걸 알게 됐다. 지금 내가 늙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참으로 측은하다. 핏덩어리가 기어다니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모두 불쌍히 여기는데 민씨 일가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죽이려고 한 것이 이처럼 극악했다. 내가 지금 말하지 않으면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이 이걸 어떻게 알겠는가? 마땅히 역사책에 이 사실을 상세하게 기록해서 후세에 밝게 보이게 하고 외척으로 하여금 경계할 바를 알게 하라.
앞으로 후대의 외척들은 전부 이걸 알고 스스로의 행동을 조심하도록 시켜라. 이렇게 명령을 한 건데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뭐죠? 태종이 부인의 종을 가까이에서 아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이 부인이 알고 있었다는 거죠. 정식으로 간택해서 후궁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어쩌다가 자기 마음대로 궁녀를 후궁으로 들이기도 하고 태종이 계속 이러고 있었던 겁니다. 태종과 원경왕후의 싸움은 이것만으로 그치지를 않았어요. 태종이 원경왕후 집안, 그 집안을 뭐라고 해야 돼요? 풍비박산, 정말 남김없이 전부 쓸어버립니다. 원경왕후에게 남동생이 4명이 있었어요. 민무구, 민무질, 민무휼, 민무회. 성이 민씨인데 한열자, 돌림자가 없을 무자입니다. 뭐가 없느냐? 흠이 없고 민무구, 질병이 없고 민무질, 불쌍함이 없고 민무휼, 후회가 없다 민무회. 아버지의 정말 최소한의 희망을 담은 이름입니다. 얘가 앞으로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런 적극적인 희망이 아니고요, 이런 거는 없게 해주세요 하는 소극적인 희망을 담은 이 4아들을 태종이 다 죽여버려요. 남동생 넷을 다 잃게 됩니다. 혐의는 이거예요. 협유집권. 어린아이를 협은 끼고 권력을 잡으려고 했다. 이때 이 어린아이는 누구냐면 세자 양녕대군입니다. 그러니까 이 4사람은 세자에게는 모두 외삼촌이 되죠. 외삼촌들이 어린 조카를 끼고 자기들이 권력을 잡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4사람을 죽인 구실이 되는데, 얘기가 이렇게 됩니다. 1402년에 태종이 창종이 났다. 창종은 부스럼, 곪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종기가 나는 게 굉장히 위험한 병이거든요. 이때 민무구, 민무질 2사람이 왕의 병세를 엿보면서 뭔가 기회를 만들려고 했다라는 혐의입니다. 물론 입증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그런 혐의를 뒤집어 씌운 겁니다. 1404년에 양녕이 세자로 책봉이 됩니다. 양녕이 세자로 책봉됐다는 것은 양녕의 외삼촌들이 이 다음 왕의 외척이 될 가능성이 그만큼 커졌다는 걸 뜻하죠. 게다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양녕이 어릴 때 고려시대에 계속 그래왔던 것처럼 외가에서 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외삼촌들과의 관계가 각별했다는 거죠. 자, 이것 때문에 태종이 처남들을 경계했던 것이고, 처남들은 그것 때문에 매형, 태종의 경계를 받고 나중에 그 화를 당하게 되는 건데, 1406년에 태종이 이 양녕에게, 세자에게 양위를 하겠다, 왕위를 물려주겠다고 선언을 해서 평지풍파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태종은 18년 왕위에 있는 동안 4번 왕위를 물려주겠다고 해서 문제를 일으켜요. 이걸 그대로 두면 큰일 납니다. 갑자기 내가 왕위를 물려주겠다고 했을 때 너는 왜 가만히 있었어? 왜 말리지 않았어? 이래가지고 또 화를 입을 수 있거든요. 울며 불며 아주 절실하게 이걸 말려야 돼요. 그래서 그때도 말렸는데 민무구, 민무질 2사람이 너희는 왜 말리지 않았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1407년에 유배를 갑니다. 여기로 끝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 민무구, 민무질은 나이로 볼 때 원경왕후보다 몇 살 아래였겠죠. 이 사람들은 이방원이 왕자의 난을 일으키고 2차례에 걸쳐서 왕이 되는 그 과정의 1등 공신들입니다. 그때만 해도 매형이 잘 되면 나도 잘 되는 거니까 해서 이 2사람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1등 공신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태종의 왕위가 계속되는 동안에 나의 권력도 계속 유지될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을 거고, 그 태종 다음의 왕은 누가 되느냐? 나하고 친한 내 조카 양녕이 왕이 될 테니까 우리 앞에는 어떤 거리낌도 없어,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바로 이 점을 태종이 문제 삼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유배 보내고 거기에서 그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왜 여기에서 그치려고 했느냐? 장인을 봐서 그랬다.
이 두 처남의 아버지 민재가 아직 살아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민재로 말할 것 같으면 태종이 젊은 시절 처가살이를 할 때 도움을 줬던 장인이고, 또 그때 나에게 학문을 가르쳐준 사부 같은 사람이기도 해요. 게다가 민재는 태종이 왕이 된 다음에 더할 수 없이 조심을 했습니다. 태종이 민재의 집에 와서 잔치를 열고 돌아갈 때 민재가 바깥에까지 나와서 배웅을 해요. 배웅을 할 때 태종은 민재가 들어가지를 않으니까 말에 타지를 못하고, 민재는 태종이 말에 타지 않으니까 집 안으로 들어가지를 않고, 민재가 이 태종에 대해서 얼마나 조심을 하고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태종도 그런 민재의 기대, 그 조심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장인이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처남을 죽이지 않는다라고 충분히 생각을 했을 텐데 민재가 죽어요. 민무구 민무질이 유배가 있는 그때 민재가 죽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 사람이 죽임을 당해요. 원경왕후가 자기를 이때까지 도왔던 남동생 둘이 남편에 의해서 죽는 것을 지켜본 거죠.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 두 사람의 사이가 회복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멈추질 않았습니다. 누가? 태종이요. 둘이 더 남아 있었거든요. 민무휴, 민무회 둘이 더 남아 있었습니다. 이 둘은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그 이전에 왕자의 난 같은 데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자, 이 두 사람을 어쩐 일인지 세자가, 양령이 아버지에게 고발을 합니다. 이 고발의 내용은 뭐냐면 어머니가 병석에 누워 있는데 외삼촌 둘이 와가지고 그 누이가 되죠. 누이에게 불평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세자가 왜 이렇게 했는가 하는 것도 아무도 모를 일이에요. 이때 세자는 계속 태종한테 혼나고 있었거든요. 이 양령 또 여자 문제 때문에 계속 혼나고 있었어요. 아마 아버지한테 혼나는 이 상황에서 뭔가 좀 점수를 따려고 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마저 드는데, 이 세자의 무책임한 이 일이 큰 사건으로 비화가 돼서 민무율, 민무회 이 두 동생마저 유배를 가게 됩니다. 유배 가 있는 그 사이에 아까 읽었던 그 이야기 있죠. 태종이 이비의 모자, 옛날에 10여 년 전에 원경왕후가 이비 모자를 죽이려고 했다고 하는 그 이야기, 그 이야기를 꺼내면서 민씨 집안 사람들이 여기 연루됐다는 말을 했잖아요. 그 민씨 집안 사람 중에 핵심이 누구냐면 이 민무율, 민무회였던 거예요. 니들이 그랬지. 니들이 누이의 명령을 듣고 그 어린아이를 죽이려고 한 거지. 얘기가 이렇게 번져나갑니다. 그래서 국문을 받고 국문을 받는 사이에 이 둘이 이거는 안 할 말을 한 거예요. 전에 우리 두 형 민무구 민무질도 이렇게 억울하게 죽었다라는 말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너희 두 형을 죽인 게 잘못했다는 이야기냐? 이렇게 되니까 이 두 동생 민무율 민무회가 더는 변명을 못하게 되죠. 그래서 이 두 사람도 역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원경왕후 입장에서는 18살 시집와서 36살이 될 때까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남편을 도왔고 성공했고 왕비까지 됐는데, 그 결과는 남편과 여자 문제로 계속 갈등을 해야 되고 친정은 풍비박산이 나고, 이거 화해가 됐겠어요? 드라마 원경에서는 둘이 정말 참 그 훈훈한 화해 이런 걸 보여주지만 그런 일은 없었다입니다. 물론 그 드라마를 역사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겠죠? 네, 맞습니다. 역사는 안 그렇습니다. 갈등하는 가운데 태종이 이 원경왕후 폐비까지 생각을 합니다. 원경왕후 부인을 폐비, 왕비에서 쫓아내야겠다 이런 이야기를 꺼내요. 김여지라는 사람, 지신사입니다. 지금의 비서실장 정도가 되는데, 비서실장을 불러서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독대를 했다는 거예요. 물론 독대를 해도 사과는 기록하고 있었으니까 이 기록이 남았겠죠. 부부는 사람의 대륜, 큰 인륜인데
정비가 내 부인이 민무구의 일 때문에 불평을 하고 여러 번 불손한 말을 했다. 이게 민무구, 민무질 두 동생 죽고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아니, 원경왕후로서는 당연히 그런 말 할 수 있잖아요. 왜 내 동생들을 아무 이유 없이 죽이느냐,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폐비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민무구의 죄가 분명한데 이걸 돌아보지 않고 사사로운 원한을 내게 푸느니 내가 폐출해서 후세 사람을 경계하고자 하나 조강지처라서 내가 차마 그러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김여지가 정비는 정처, 정식처이고 세자의 어머니이고 아들 또한 많으니 가볍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깊이 생각하십시오. 말린 거예요. 그러니까 태종도 나도 가볍게 패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왕실 안, 궁궐 안의 일을 주관할 사람을 선택해서 드리고자 하는 것이다. 자, 내쫓지는 않겠지만 왕비의 역할을 대신할 사람을 내가 드리려고 하는 거야. 이러고 나서요, 후궁을 드리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문답이 쓴 다음 날 가래색 국왕의 혼인을 주관할 관청이 만들어집니다. 임시위원회 TF가 꾸려져요. 그리고 그로부터 열흘쯤 지나서 예조에서 왕의 후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올립니다. 태종 초에도 제후는 9명이고 경대부는 1처, 2첩이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 논의의 연장입니다. 그래서 1빈 2잉 후궁을 빈 한 사람, 잉 두 사람을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걸 제도화합시다 라고 하고 2달 정도의 준비를 거쳐서 11월 20일 날 3사람의 후궁을 한꺼번에 드립니다. 3사람 중에 한 사람은 빈이고 2사람은 잉이 되는데 잉은 궁주라고 하는 호칭을 갖게 돼요. 자, 그래서 3사람의 후궁을 동시에 드립니다. 자, 태종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계획을 한 거예요. 원경왕후의 두 동생을 죽여요. 그러면 원경왕후가 당연히 그걸 가지고 싸우게 되겠죠. 이 싸우는 걸 빌미로 해가지고 왕비를 내칠까 내치지 않는 대신 이 정도면 되겠지? 후궁 3명을 드린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다 된 거예요. 자, 이 과정에서 원경왕후의 입장은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도 얻은 게 없어요. 이 불화는 끝내 해소되지 않습니다. 자손 대대로 조선 왕실 사람들은 태종과 원경왕후의 이 불화에 대해서 다 알아요. 그 불화에 대한 언급이 언제 또 한 번 나오느냐면 성종 때 연산군의 생모 윤 씨를 배출하는 그 과정, 그 논의 과정에서 태종의 이 이야기가 한 번 나옵니다. 성종이 중전을 내쫓아야겠다. 중전 윤 씨가 나를 능멸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이게 뭐 소문에 얼굴에 손톱 자국을 냈다 밝혀서 이런 거잖아요. 그랬더니 신하들이 반대를 합니다. 세자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윤 씨가 낳은 아들이 세자가 돼 있고 앞으로 왕이 될 텐데 그때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갑자사화를 정확하게 예견을 해요. 그때 반대하는 사람 중에 심회라는 사람이 태종과 원경왕후의 이 이야기를 합니다. 태종께서도 원경왕후와 화합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전각 하나에다가 벽처, 이거는 그 구석에 몰아넣고 못 나오게 했다는 거예요. 벽처하게 하고 담장을 높이 쌓았습니다. 이래서 서로 안 봤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히려 잘 처리를 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저 윤 씨를 폐비해서 궁 밖으로 내쫓을 것이 아니고 별궁에 폐해서 거주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종은 이 말을 안 듣고 폐비해서 내쫓았죠. 그것이 연산군에게 이어져서 갑자사화로 이제 폭발을 하게 되는 건데 태종은 원경왕후와 사이가 굉장히 좋지 않았지만 폐비하지는 않았다. 자, 그런데 이 싸움이 과연
원경왕후의 투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가라고 하는 것은 생각해 볼 점이 많이 있습니다. 태종은 과연 후궁을 몇 명이나 들였을까요? 셀 수 없다. 너무 많아서가 아니고 기록이 분명하지 않아서입니다. 기록만 가지고 기록으로 확인되는 후궁의 수는 17명 또는 18명 정도입니다. 정비, 왕비는 원경왕후 민씨가 유일했어요. 그러니까 왕비와 후궁을 더하면 18명 내지 19명 정도가 됐다는 것인데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아들, 딸 수는 12남 17녀입니다. 29명. 대단하죠? 그런데 실은 그 못지않은 왕이 또 있어요. 태종 못지않은 왕이 있습니다. 바로 세종입니다. 후궁의 수는 적었지만 자녀 수는 거의 막상막하인데요. 세종의 자녀 수는 18남 4녀. 조선 왕실이 번성한 것이 태종, 세종 두 대를 거치면서예요. 글쎄요. 지금 전주희 씨가 그렇게 많은 게 이것과 관계가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거나 태종은 17명, 18명 정도 후궁을 두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요. 고려시대와 비교할 때 아주 다른 면이 있습니다. 왜 고려시대와 비교해야 되냐면 고려가 쭉 이어지다가 조선 초에 어떤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국왕의 결혼이 고려와 조선이 아주 다른데 그 변화가 태종 때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고려에는 후궁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왕비가 고려에서는 왕후라고 불렀습니다만 왕후가 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죠. 태조 왕건의 부인은 몇 명이었죠? 네, 맞습니다. 29명이었어요. 현종은 13명, 10명이 넘는 왕이 둘이 있었고 덕종과 문종은 왕후가 5명, 예종 4명, 고려 말에 충선왕과 공민왕은 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왕후들이 동시에 존재해요. 다시 얘기해서 다처가 되는 거죠. 조선에도 여러 명의 왕비가 있는 왕이 있는데 그때는 예외 없이 왕비가 죽고 난 다음에 계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한 시점에서의 왕비는 언제나 한 사람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조선은 일처, 고려는 다처. 이게 달라요. 왕실의 다처가 일처로 바뀌는 그 계기가 조선 초에 만들어졌던 거죠. 그리고 그 변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태종입니다. 태종이 왕비를 한 사람만 두었다는 것. 그것도 사이가 아주 나빴고 폐비를 운운할 정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려의 다처, 왕후를 여러 명 두는 그 제도를 계승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명의 왕후가 똑같은 자격을 가져요. 그래서 순서에 관계없이 누가 낳은 아들이라도 다음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습니다. 그런데 조선에서는 정비가 낳은 아들은 대군이라고 하고 딸은 공주라고 하고 후궁이 낳은 아들은 군으로 책봉하고 딸은 옹주라고 부르죠. 차별을 하는데 고려에는 후궁이라는 게 없고 모두가 정비, 같은 자격을 갖는 왕후이다. 이게 다르죠. 물론 궁녀와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궁녀를 왕후로 승격시켜주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태어난 아들은 소군이라고 불리고 이 소군은 자라나면 머리를 깎고 승려를 만듭니다. 정치에 관여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조선에 와서는 어떻게 되죠? 태조에게는 부인이 2명 있었습니다. 한씨와 강씨. 물론 왕비로 출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성계가 왕이 되기 전에 부인이 둘이 있었고 그래서 한 사람이 신의 왕후로 책봉이 됐고 신의 왕후가 죽은 다음에 조선이 건국됐기 때문에 한씨는 왕비 자리에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왕이 된 다음에 유일한 부인이었던 강씨가 나중에 신덕 왕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이성계, 태조에게도 왕비는 한 명이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정종에게도 왕비는 한 명입니다. 물론 후궁이 있었지만 왕비는 한 명이에요. 태종도 왕비는 원경왕후 한 사람입니다. 왕비가 한 사람, 그리고 다수의 후궁이 있는 요 제도, 요게 조선에 들어와서 시작이 되는데, 이 제도를 다진 사람이 바로 태종이고 그때의 왕비가 원경왕후였던 거죠. 조선 왕실의 이 왕비 제도는 왕실 바깥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일부 일처제 확립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고려시대는 일부 일처가 원칙이에요. 처가살이를 하는 사람이 많았고, 그런 가운데 일부 다처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일이죠. 그러다가 고려 말쯤 대체로 우왕대 이후에 일부 다처, 여러 명의 처를 두는 풍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지방 사람이 서울로 올라왔을 때 지방에 처한 사람이 있고 서울에 처한 사람이 있어서 지방에 있는 처를 향처, 서울에 올라와서 새로 얻은 처를 경처, 이렇게 부르게 됐다는 거죠. 이성계가 꼭 그래요. 한씨가 향처, 강씨가 경처입니다. 일부 다처가 풍조가 되면서 어떤 사람은 세 사람의 처를 거느리는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자, 조선이 건국된 다음에 이 문제를 일부 일처로 되돌리려고 했습니다. 조선 건국 초기부터 형법은 명나라의 형법 대명률이라고 하는 것을 준용했는데, 대명률에 따르면 일부 다처를 법으로 금지한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처가 있는데 첩을 처로 삼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장 90대, 또 처가 있는데 또 처를 들이는 사람, 그래서 처가 둘이 되는 이 사람은 장 90의 이혼, 이래서 강력하게 일부 다처를 법으로 규제합니다. 그런데 이걸 규제하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면, 이미 다처 여러 명의 처를 두고 살고 있는데 어쩌란 말이에요. 저 사람들을 쫓아내란 말입니까? 이 뻔뻔한 사람들의 변명이 있게 되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1413년 3월 11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까지 다처는 그대로 인정한다. 단 이 이후로는 여러 명의 처를 두는 것은 금지한다. 이런 원칙이 세워집니다. 자, 이래서 일부 일처가 이제 조선의 원칙으로 다시 회복이 됐는데, 왕실에서도 왕비는 한 사람으로 한다라는 원칙이 같이 정해진 거예요. 조선의 일부 일처제 확립, 이것이 왕실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다. 자, 그런데 민간에서 일부 일처제를 강력하게 밀어붙이면서 구멍을 하나 만들어 놓죠. 그게 바로 첩이었어요. 축첩을 허용을 했습니다. 이래서 조선의 지배층은 처 한 명에 여러 명의 첩을 두는 이런 상태가 되죠. 처와 첩이 동시에 존재하는 이런 상태가 되는데, 이것이 왕실에 들어왔을 때 왕비는 한 사람이지만 여러 명의 후궁을 두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일들이 태종대에 일어나고 있었다. 자, 이것에 대한 원경왕후의 불만, 이게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태종과 원경왕후의 싸움의 빌미가 된 것이 외척 제거입니다. 태종은 처남 넷을 죽였어요. 그런데 이 처남 넷이라는 것이 꼭 내가 미워하는 내 부인의 남동생들이야, 이래서 죽였다기보다는 외척이 정치에 관여하고 권력자가 되면 안 되라는 생각에서 그런 일을 벌였을 수가 있는 거죠. 자, 민무구와 민무지를 죽일 때 어린 협유 집권이라고 하는 혐의가 씌워졌던 것도 바로 그거예요. 태종은 원경왕후의 남동생 넷만 죽인 게 아닙니다. 자기 아들의 처가, 그러니까 세종의 처가도 풍비박산을 내요. 살아있으면서 아들에게 양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종이 즉위를 했어요. 즉위한 바로 그 해에 커다란 옥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세종의 장인이었던 심온이 사약을 먹고 죽고, 심온의 동생 심정이라는 사람이 참형을 당해요. 그리고 세종의 장모와 처제들,
그러니까 중전 심씨의 어머니와 여동생들은 전부 관비가 됩니다. 관노비가 된 거예요. 이렇게 보면 태종의 행동에는 하나의 일관성이 있습니다. 외척을 모두 제거한다라는 것인데, 이 외척이 갖는 의미가 고려시대와 조선이 좀 달랐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려 조선은 똑같이 국왕의 친척, 이걸 종친이라고 하죠. 종친은 정치 행위를 할 수 없게 돼 있었습니다. 종친 불사를 해서 관직에 못 오르게 해놨어요. 오히려 정치에 관여할 수 있는 사람은 왕실의 외척들입니다. 이 왕실 외척은 태어날 때부터 외척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직에 오르고 정치 활동을 하던 사람이 왕실과 혼인을 하고 외척이 되죠. 따라서 그 활동을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왕실의 외척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권력을 잡기가 쉬워져요. 실제로 고려시대에 외척들이 정치에 관여해서 분위기를 흐려놓는 경우가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게다가 이방원이 생각하기에 자기 집안은 한미했어요. 고려시대 이후 아주 오랜 뼈대 있는 집안이 아닙니다. 이 집안이 상대해야 되는 외척 가문들은 고려시대 이후에 대단한 기반을 갖고 있는 가문들이에요. 이 가문이 외척이 되어서 권력을 행사하려고 한다면 앞으로 조선 왕실이 어떻게 상대할 수 있을까라는 이 걱정을 했겠죠. 그래서 자기의 처가, 아들의 처가를 전부 무력화시켰던 것인데, 여기에 원경왕후 집안이 직격탄을 맞은 거죠. 태종은 외척의 대두를 끝까지 경계를 했습니다. 세자, 그러니까 양령의 결혼을 시키면서 양령의 처부, 장인이 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부탁을 합니다. 김할로라는 사람인데, 이 김할로를 불러다가 자네는 멀리는 심효생을 본받지 말고 가까이는 민씨를 경계하라. 멀리는 심효생, 이 심효생은 누구냐면 이성계의 세자였던 방석의 장인입니다. 그때 심효생이 방석의 장인이 되면서 외척으로 정치에 관여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가까이는 민씨, 지금 왕비의 처가를 경계하라.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라. 자기 아들의 처가가 외척으로 정치에 관여하는 것을 미리 막으려고 한 거죠. 일관성이 있었다. 태종은 어찌 보면 정치적인 사고를 한 거예요. 그런데 원경은 그것보다는 좀 더 인간적인 사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태종과 원경의 불화는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 어떤 의미냐면요, 마치 고려 여자와 조선 남자의 싸움 같이 보여요. 원경은 고려 여자입니다. 고려 시대는 다 이렇게 했어. 내가 잘할 때 이 고려는 다 이런 나라였어. 이걸 왜 자꾸 바꾸려고 하는 거야? 태종은 우리가 새 나라를 만들었어. 이제 이 새 나라는 고려처럼 하면 안 돼.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 거기에 따라야 돼.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겁니다. 특히 원경은 결혼할 때 왕자의 부인이나 세자의 부인이나 국왕의 부인으로 간택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저 한 개인과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됐고, 이 부부가 나중에 왕과 왕비가 된 겁니다. 그랬을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왕비처럼 행동하는 거지? 이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조선에서는 왕비를 드린다, 이 간택할 때부터 굉장한 공을 들입니다. 자, 어떤 여자를, 누구를 왕비로 삼을 것인가, 그 전에 세자빈으로 삼을 것인가, 왕자의 부인으로 삼을 것인가, 다 마찬가지예요. 민간에서 자란 여성을 궁 안으로 들일 때 간택부터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결정이 된 다음에는 교육을 시킵니다. 왕실에서의 예절이 어떤 것인지 교육을 시켜요. 이 예절의 핵심은 뭐냐면 참는 거예요. 계속 인내하는 걸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비인간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교육, 이걸 거쳐서 왕실 사람이 되는데, 원경왕후는 그래 본 경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고려시대 여자처럼 사고하고 행동을 했겠죠. 태종은 조선의 새로운 제도, 정치 관행을 만들려고 합니다. 왕실에서 일부 일처제를 정착시켜야 된다. 후궁이라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야.
외척이 정치에 관여하면 안 돼. 그러면서 조금씩 태종이 생각하는 왕비라고 하는 것은 그저 나의 부인이 아니라 국가의 공적인 지위를 갖는 사람이다라는 이런 점이 강했을 거예요. 국모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모. 이건 조선에서는 왕비를 부르는 말이죠. 나라의 어머니, 이건 뭐냐면 온 백성의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놀랍게도 고려시대에는 국모라는 말이 있는데 달리 쓰여요. 국모는 왕의 어머니를 부를 때 쓰는 말입니다. 왕과의 개인적인 관계죠. 어머니니까. 조선은 백성들의 어머니, 이건 공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왕비의 공적인 지위를 확립하려고 했다는 것이 태종의 생각이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제는 정작 그 당사자, 그런 변화를 요구받는 원경왕후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강제적으로 자기의 요구를 관철시키려고 했다는 데 있는 거죠. 이건 태종의 방법상의 오류라고 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원경왕후는 고려의 전통을 그대로 의심 없이 관철시키려고, 유지하려고 한 거예요. 사가에서 결혼했고 정치적 운명도 같이 했고, 그렇다면 나에게도 공이 있고, 그러면 고려시대의 왕실 결혼처럼 똑같이 해야 되는 거지. 고려시대에는 왕이 여러 명의 왕후를 두었다고 했지만 꼭 그렇지 않아요. 고려시대 국왕 가운데 한 명의 왕후와 평생 산 사람도 여럿 있습니다. 명종, 신종, 희종, 고종, 이 왕들은 왕후가 단 한 명이었어요. 원경왕후는 태종에게 이 사례를 따를 것을 요구했을 거예요. 한 명의 왕후만 두는 고려의 사례. 내가 왜 그 한 명의 사례가 되어야 하는 거지? 나는 그럴 자격이 있으니까. 별 볼 일 없는 이방원을 고려 말부터 우리 집안에서 키워줬고, 이방원이 왕자의 난을 일으킬 때 내가 직접 거기에 관여를 했고, 그렇다면 나는 그런 자격이 있는 거 아닌가? 이 사례가 나에게 적용되기를 희망했고 그걸 요구했을 거예요.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죠. 두 사람 간의 싸움은 태종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납니다. 태종이 하려고 했던 것을 모두 이루어요. 그러면서 패배한 원경왕후는 투기가 심한 여자, 이 정도로 조선시대 모든 기록에서 부정평가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싸움은 두 사람의 입장을 공정하게 바라보는 데에서 다시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원경왕후를 위한 변명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익주는 역사였습니다.